건축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이재형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14년 전 일입니다. 재형 씨가 38의 나이로 대기업 건축팀 과장으로 일할 때 겪었던 일이에요. 네. 당시 재형 씨는 사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약간 팀의 맏형 같은 그런 역할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후배가 재형 씨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홍주임이 너무 좋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배가 짝사랑하는 홍주임이 누구냐면 스펙이면 스펙, 외모면 외모, 거의 완벽 그 자체였던 분이시고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그 홍주임 좋아한다고 이제 밝히신 분들만 다 한 번씩 좋아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홍주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음공주. 얼음공주. 뭐 인기가 많은 분들 볼 수 있죠. 아주 그냥 고백받는 족족, 아주 차갑고 쌀쌀하게 냉정하게 다 거절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요. 후배가 참 힘든 상대를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얘기하길 미래전략팀에 송 대리님 아시죠? 걔도 그 홍주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벌. 재영 씨는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안 왜? 된다. 왜냐면 네. 송 대리님 있죠. 사장하게 된다. 그분의 별명이 살인미소 현빈입니다. 뭔 회사야? 자, 현빈한테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도 외모 역시 너무 훈훈한 데다가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영 씨 입장에서는 후배가 이제 고민을 상담을 했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홍주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그 전보다 더 쌀쌀맞고 더 차갑게 굳은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랑 아예 안 어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처럼.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홍주임을 짝사랑하던 그 후배가 또 찾아옵니다. 근데 약간 신이 났어. 아주 신나게. 과장님, 저 요즘 송대리랑 홍주임 사이가 완전 틀어져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요. 기회다 기회. 근데 대박은요. 홍주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영 씨가 자네 그게 신날 일인가? 회사 관도 볼 수가 없는데. 내 후배가 얘기하죠. 제가 또 인사팀에서 첩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홍주임이 불인이잖아요. 홍주임을 절대 안 놔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부서를 좀 옮겨주려고 하는데 건축팀으로 온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귀엽다. 그날 오후 띵 사내 그 메신저로 연락이 하나 딱 옵니다. 이 과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송 대리님이 조금 얘기를 하자고 지금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재영 씨는 송 대리와 둘이서 단둘이만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홍주임이 건축팀으로 그 부서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반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둘 사이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 뒤에서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건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 대리가
자꾸 불안하게 주변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누가 계속 따라다니나?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영 씨가 여기는 회사 사람 없어.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하게. 그러니까 홍주임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송대리가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입을 떼는데 생각도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송대리는 홍주임이 입사할 때부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 직원들이 고백을 막 한 거예요. 송대리 입장에서는 서투지 고백도 못 하겠고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팀원들이 다 같이 야유회를 가게 되는 날이 왔었어요. 송대리는 그래, 기회. 이번이 기회다. 그렇지. 이때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네. 행사하는 내내 홍주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사할 때 나오지도 않고 숙소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가는 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몇 이제 나눠서 이게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송대리가 이거다. 그래서 홍주임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얘기해야죠. 아저씨 얘기해야지. 홍주임 앞에 탁 세웠어요. 근데 홍주임이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리가 빨리 타세요. 지금 빨리 출발 안 하면 차가 막혀요. 그제서야 홍주임이 이렇게 쓱 움직이더니 조수석이 아닌 뒷자리에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수석 타는데. 송대리는 뭐지 싶었는데 워낙에 얼음군시고 쌀쌀 맞고 곁을 안 내주는 사람이니까 저러나 보다 싶어서 이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일단 출발을 했죠. 근데 송대리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탔으니까 네. 설레이는 거야. 그치. 근데 말도 붙여보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홍주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걸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저는 그래서 룸밀러로 슬쩍 이렇게 봤더니 홍주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붙여도 말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계속. 말을 붙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약간 기분이 조금 상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냥 한동안 운전만 하고 갔대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한 번 더 붙여보자 싶어서 다시 한번 쓱 말을 겁니다. 저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홍주임이 차 좀 세워주세요. 무서워. 그래서 뭐지 하고 슬쩍에 갓길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 길을 문을 탁 열고 내리더니 뒤에 쫓아오던 택시를 그냥 타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뭐 좀 잘못했나? 내가 눈치가 없었나? 아니면 내가 좀 운전을 좀 거치게 했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내린 거야? 그래서 계속 복잡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날 밤 11시쯤 넘었나? 전화가 온 거야. 홍주임인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송 대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송 대리님 마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내림굿을 받아서 유명한 무속인이시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귀신을 자주 봤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한테 귀신을 본다고 하면 다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다 떠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송대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이건 너무 이상한 핑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너무 거짓말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확 상했어요. 저기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홍주임이 송대리님, 제가 아까 왜 조수석에 안 타고 뒷자리에 타신 줄 아세요? 송대리님 옆자리에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를 너무 무섭게 째려봐서 제가 뒷자리에 탄 거예요. 사실 오늘 처음 본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도 송대리님 주변을 맴돌면서 송대리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 오른쪽 볼에 동전만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재영 씨도 여기까지 얘기 듣고 홍주임이 좀 심하다라고 좀 생각했대요. 홍주임이 어떻게 귀신을 봐?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다 지어낸 거 아니야? 근데 송대리가 홍주임이 말한 그 여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송대리가 대학생일 때로 넘어갑니다. 송대리를 격렬하게 짝사랑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오른쪽 얼굴에 동전만한 점이 있었던 여학생. 근데 이 여학생의 애정 공세가 약간 선을 넘은 거예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완곡하게 거절을 했대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더 이상 이러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그 여학생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여학생이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한강에서 투신해서요.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나중에 발견된 그 장문의 유서에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거야. 송대리에게 사랑 고백 그 내용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홍주임이 건축팀으로 옮기는 거 거절하고 회사 관둡니다. 진짜? 네. 그리고 퇴사하셨고요. 송대리님도 한두 달 정도 더 다니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어떡해. 싫어요. 아우, 진짜. 재영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격한 이 모습. 두리번거리는 이 모습.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송대리의 그 모습이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거야. 끝나지 않는 벌전. 벌전은 뭐야? 처음 들어보네. 벌전? 벌전은 뭐지? 벌전은 좀 용어가 생소한데요. 벌전은 무속 세계에서는 신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사연의 제보자인 김자윤 씨는 정확한 나이나 지역 같은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 게 제보의 조건이었다는데요. 그래요? 세다. 그 이유는 자윤 씨가 벌전의 덫에 걸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군요. 자윤 씨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자윤 씨가 돼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 20년 전 21살이던 저는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시댁은 깡촌에서 온 제가 납작 주눅이 들 만큼 화려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빠, 어?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엄마가 워낙 작은 것도 아끼셔서. 남편이 말끝을 흐리는데 엄마! 저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저를 반기지 않는 티를 이렇게 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은 연애 때부터 집안끼리 격이 안 맞는다고 크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좀 그렇다. 덜컥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셨거든요. 그래. 그럼 마음을 좀 바꾸셔야지. 그렇게 시댁에 살면서 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무역업으로 큰 돈을 버셨다고만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회장님으로 통하며 아. 다들 어머님 말에 벌벌 떨었거든요. 기가 세신 분이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머님이 무서웠지만 전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옷 젖으세요.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있고 시집 잘 와서 좋은 집 살아보니까 전기세 같은 건 이제 웃음니? 하지만 어머님은 퇴근하시면 눈길 한번 제대로 주시지 않고 제가 하는 건 다 트심만 잡으셨죠. 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작은 방에서 목탁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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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로 간세 무살 비나이다 비나이다 목탁 소리 뒤로 희미하게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문틈 새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잠깐.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매몰차게 방문을 쾅 닫으셨어요. 무서워. 섬뜩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거든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다가 제수용 과일처럼 위아래를 손질해 놓아야 했고 게다가 어머님, 왜 이러세요? 뭐야? 제가 입는 속옷 색깔과 모양까지 검사하신 뭐 거죠. 하는 거야? 뭔 소리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옷이 끝 무렵에 하면 딱 맞겠네. 늦어도 1시까진 들어가야 애비 기운 빠지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주셨어요. 뭐야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진짜. 어머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쓰던 시절이었기에 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게 황 씨 집안 며느리로서의 제 시간표는 점점 더 저를 옥죄듯 짜여갔어요. 예, 세아가. 네, 네 어머니. 어머니 부르셨어요? 따라와. 목탁 소리가 나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엔 재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어요. 앞으로 이 방초는 네가 맡아라. 새벽 5시 기준으로 6시간마다 갈아놓고 다 우리 집안 살펴주시는 조상님들 모시는 거니까 정성으로 해.
제가 앞으로 여길 관리해야 한다는 게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어머니께 인정받는 일이라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곧 고된 시집살이를 잊게 해주는 예쁜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장군님 오셨네. 아이고 장군님. 그런데 장군님 아이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딸이었거든요. 뭐야? 엄마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멀쩡한 여자애한테 장군님이라니. 남들이 그러면 이거 너가 대발할 일인데. 아들이 아니라서 일부러 들으시라고 이러시나 싶었는데요. 도통 어머니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네, 이상하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좀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차 드세요. 향이 좋대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음이 나오냐? 네? 내 돈 빨아먹고 사니까 아주 행복해 죽겠지? 이 기생충 같은 년! 갑자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보시더니 막말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정말 시집살이에 이골이 난 저인데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진짜. 그런데 여보, 나왔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 어머, 얘 너 왜 우니? 갑자기 또 얼굴색을 바뀐 어머님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히려 우는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치매인가? 아니면 정말 계속 이렇게 살다간 제가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더는 하루도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무려 17년 만에 분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나 붙잡고 좀 움직여봐. 어? 그래도 움직여봐야지. 다시 해보자. 갑자기 남편이 팔다리에 힘을 못 쓰고 맨 누워만 있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랑 다 해봤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간병의 집안일에 지쳐서 깜빡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끙끙 앓는 소리에 놀라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남편 위에 웬 여자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있는데 보니까 그 미친 여자가 남편 손끝을 물고 손톱을 다 뽑아내고 있는 거. 피로 물든 침대 위에는 그 살점이 붙은 손톱이 나뒹굴고 있었죠. 얼굴이 드러난 그 여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셨지? 찝찝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5시까지 너네 집 앞에 갈 테니까 나와 있어라. 유리 애비도 데리고.
뭐야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그리고 어머님이 찍어준 주소로 차를 모는데 그렇게 겨우 도착한 곳은 넓은 공터였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어요. 아니, 이 구판 네가 예약한 거야? 나 못해줘. 돌아가! 신령님들 화내시기 전에 빨리 그냥 가라고! 아들이 많이 아파.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 아들 명줄로 살아가는 주제에 뻔뻔하기는. 너 네 아들 이렇게 될 거 진짜 몰랐어? 다 알고도 너 살자고 그런 거잖아.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네 남편 살리려면 당장 빌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일단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지겹다, 지겨워. 우여곡절 끝에 굿이 시작됐지만 무당은 굿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화가 나는지 여기가 어디라고 말해드려! 장군님이 분하고 슬프다고 하신다! 서럽다. 서러워. 우리 황씨 가족에 계시지만 고생만 하는 우리 자손 가엾도다. 근데 아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단다 하신다. 그래도 위에서는 우리 자손 도울 테니 힘내서 잘 살아가. 응? 이렇게 저를 꽉 안으며 토닥여 주시는데 순간 아, 내 조상님이 오신 거구나 싶었는데요. 얼마나 미운 짓만 했으면 이 집 조상신도 며느리만 잘 되라 하시네. 고생 많았다. 지난 10여 년간의 시집살이가 스쳐 지나가면서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그냥 줄줄 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핏줄도 아닌데. 그런데 굿을 마친 뒤에 무당이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에 전 눈물을 뚝 멈췄습니다. 어이 뭐야 이거? 이게 다 저희 어머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인 없이 아픈 것도 그렇고 무속인이 되는 걸 거부하려고 더 큰 선신을 모시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어머님이 신을 거부한 결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하셔야 되는데. 어머. 야,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무속인 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게 신당을 차리는 게 낫지 않나? 자, 하지만 그 굿을 하고도 남편은 얼마 안 되어 팔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러자 결국 어머님은 환경이 더 나은 본인 집에서 아들을 돌보겠다며 남편을 데려갔어요. 아이고. 그 뒤 저는 하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해야 했죠. 힘드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대문 앞에 제 짐가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여보! 여보! 어머니! 애비는 내가 반호 요양병원에 자리 났다고 해서 글이 보냈다. 이게 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네가 무슨 수로 애를 돌보니? 밥 말아먹었냐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 내 탓이라고 하시나. 그 긴 세월 동안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살았는데 결국엔 이런 욕을 먹고 쫓겨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집에 왔는데 등기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건 이혼설이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어머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처음부터 인연을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없어져야 돼. 네가 죽어야 진짜 끝나. 그래야 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거든. 기가 찼습니다. 아니 이제는 신이 나를 죽이라고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문득 남편 간병 때문에 시댁에서 머물 때 우연히 봤던 메모 하나가 생각났거든요. 뭐지? 어머님 방에서 우연히 메모를 보게 됐는데 그 메모에 제 연락처랑 이름이 적혀 있고 밑에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혼인소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의뢰 금액, 제가 운전하는 차종, 제 차량 번호, 친정집 주소 이런 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청부를 뭐 하려고 그랬나 보다. 어머, 청부를. 소름 돋았어. 아이씨. 아 진짜. 그리고 저한테는 내가 너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라고 하시더니 살벌하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왜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러셨었어요. 그 말을 듣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화장하고 조용히 묻어달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일로 조금 더 조심스럽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신한테 내린 벌전을 제 죽음으로써만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이 방송이 죽음의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죽어야 진짜 끝나. 자, 이 이야기는 저의 친오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2살이라서 기억은 없지만 엄마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소름 돋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명의 오빠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첫째 오빠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어르신들의 예쁨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오빠는 학원 갈 때마다 항상 그 시장을 가로질러서 갔는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동네 귀염둥이.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다녀서 시장 안에 모르시는 어르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했어요. 저기 할머니는 어디 갔죠요? 항상 보이던 할머니가 하루만 안 보여도 그냥 주변 분들한테 확인하고 할머니가 다시 오시면 할머니 어디 아파요?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예쁘다. 오죽하면 이제 동네 주민분들께서 너 국회의원 나가면 내가 꼭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순수하고 착한 우리 오빠는 막내 동생인 저도 엄청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공주야! 어머, 동생한테? 공주야! 동생한테 공주라고 잘 그러면은 아기였던 저는 네. 그냥 거실에서부터 현관까지 오빠 좋아서. 막 기어가고 그랬습니다. 때는 2000년 겨울, 오빠가 8살. 겨울방학을 맞아서 서울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빠가 길을 잘못 드셔서 한참을 헤맸어요. 원래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네. 무려 3시간이 더 걸렸어요. 길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늦은 시간이라 저랑 둘째 오빠는 차에 아예 막 잠이 들었고 차 안에는 첫째 오빠가 좋아하는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알죠. 치키차카. 근데 갑자기 첫째 오빠가 이렇게 엄마께 묻는 거예요. 맨날 동생들한테 양보하느라 엄마 무릎에 못 앉았는데 오늘은 앉아도 돼요? 엄마는 오빠의 말에 아유 당연하지 라고 이제 무릎에 앉혀서 꼭 이렇게 안아줬대요. 엄마 예뻐. 근데 이제 차창 너머로 밝게 빛나는 이제 달을 딱 바라보면서 또 묻더래요. 저 달에 가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무지개 딸이 걷는 나비도 볼 수 있겠죠? 답이? 얘가 왜 무지개? 이런 걸 물어보지? 얘기가 좀. 근데 뭐 평상시에도 워낙에 이제 천진난만하고 또 이렇게 상상력이 많으니까. 순수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던 터라 그냥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볼 수 있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볼 수 있지.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달려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원래라면 이제 다 바로 이제 골아 떨어질 시간인데 오빠는 집에 오자마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래요. 피곤할 텐데. 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꺼내서 훈아, 너 거기서 뭐해? 아, 그냥 하나씩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늦었는데 얼른 씻고 자야지. 응? 엄마. 응? 족발 먹고 싶어요. 갑자기? 족발 시켜주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엄마가 이 시간에 무슨 족발이야. 엄마가 내일 사줄게. 나 족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안 그랬던 애잖아. 그니까 착했는데. 한 번도 평상시에 때를 쓰지 않았던 아주 그냥 그런 아이였는데 네. 갑자기 엄청 때를 쓰는 거예요. 놀란 엄마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 정말 왜 이러지? 그래서 엄마는 결국 족발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배달이 오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 시간에 오빠가 갑자기 책장으로 막 달려가더니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그 앨범을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니 아기 때 사진부터 엄마 아빠 옛날 사진 그리고 그 엄마가 쓴 그 육아일기가 있었어요. 오빠 낳기 전부터 쓰고 있던. 이상하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야. 저 왜 저러지? 좀 묘한 기분이 들더래요. 뭐해? 사진 봐. 사진?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족발이 배달이 됐고 족발 왔다. 오빠가 엄마 우리 같이 먹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길도 너무 많이 헤맸고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휴 엄마는 안 먹을래. 아빠랑 먹어. 하고 이제 방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네. 엄마!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엄마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손톱 깎는 건가? 이 한밤중에 여덟 살이었던 오빠가 혼자서 손발톱을 깎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어떻게 깎았지? 훈아, 너 거기서 뭐해?
손톱 깎는 거야? 위험하게. 엄마가 내일 해줄게. 제가 깎을 수 있어요. 오늘은 꼭 깎아야 돼요. 오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깎은 그 손발톱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더래요. 엄마는 그때 불안한 마음이 쓱 올라오는데 약간 이게 하지 말라는데 단호하게 얘기한 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아, 또 내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온갖 이상한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들긴 드셨고 그리고 이틀 뒤 엄마는 평소처럼 네. 그 첫째 오빠를 이제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집안일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가 이제 불교 신자라 예. 절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당장 첫째 아들 데리고 절에 와서 2, 3일 있다 가.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꿈을 하나를 꿨는데 눈이 막 오는 날 첫째를 데리고 친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금강경을 읽었어. 걱정되네. 오늘 어디 보내지 말고 당장 절로 와. 어떡하지? 우리 훈이 10분 전에 학원 갔는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날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올 시간이 다 돼서 짐을 이제 챙기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안대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흰색 체크무늬 남방의 밝은색 반바지, 빨간 운동화를 착용한 7, 8세 가량의 남아 보호자분께서는 즉시 파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오빠의 인상착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엄마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오빠가 마치 이 세상을 떠날 애처럼 준비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더 아파지더래요. 그때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이 들리더래요. 엄마도 저기 통화 연결음을 그걸로 해놨구나. 아니요. 뭐. 오빠가 훈이 뭐 하는데? 엄마 휴대폰 벨소리를 바꿔놨던 거예요. 엄마는 이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상대편은 아무 말도 없었대요. 뭐야? 그 순간 엄마는
마지막으로 오빠가 나한테 전화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이니 야 언니 나 정말 정말 사랑해. 평생이어도 꼭 엄마 아들 해줘야 돼. 알았지? 말을 마친 순간 상대편에서 전화가 끊깁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곳에서 우셨대요. 그렇게 오빠가 떠나고 8년 뒤 엄마가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시게 돼요. 외삼촌이 나와서 훈이 저기로 가는 거 못 봤어?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보기 위해서 삼촌이 가리킨 그 골목길로 막 쫓아간 거예요. 저 멀리서 약간 그 오빠로 보이는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막 쫓아가니까 잡힐 듯, 안 잡힐 듯. 꿈에선 꼭 그래. 꿈에서 아이를 막 쫓아가다가 어느 산 꼭대기 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이 하나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대요. 오빠로 보이는 그 아이는 후다닥 뛰어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쓱 가로막는 거예요.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저기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와. 아이고, 마음은 급하잖아. 애는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엄마랑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기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제 막 자초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되게 단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앞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등을 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여자아이는 아니니까 내 아들은 이제 남자아이니까 바로 이제 이게 오빠로 생각하고 탁 끌어안았는데 스르르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없어지니까. 엄마는 너무 슬픈 마음에 막 눈물이 나오려고 우리 아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눈물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아이는 없어졌지 이거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흐를 것 같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탁 보는 순간 잠에서 탁 깹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돼요. 뭐예요? 이 꿈이 전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막내의 태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떠난 후에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빠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인 것 같아서 동생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 대목을 꾸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예,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동생은 지금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돼서 저희 집 복덩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떠난 우리 첫째 오빠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빠가 8살답지 않게 정말 좋아했던 특별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매일 들으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야? 8살인데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첫째 아들 떠나고 이제 꿈을 꾸셨는데 아들이 이제 집에서 항상 입던 그 내복 같은 거 있잖아, 편안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매일 꿈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꿈속에서라도 다 해준 거 다 하면서 이제 같이 놀았대요. 근데 딱 일주일 됐을 때 그 세일러복에 딱 반바지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입고 와서는 엄마, 나 이제 갈 거야. 잘 있어. 안녕. 열지 말아야 할 것. 아니 그거 왜 여냐고 도대체 열지 말라고 하는데. 열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무당도 무당돈. 이 사연은요, 경기도에 살고 계신 이은성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은성 씨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부터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은성 씨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그날. 평소처럼 일과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본가에 살고 계신 아버지였어요. 인천이군요.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나 이제 곧 죽으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사 잘 치러주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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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네. 놀란 제가 아버지! 되물었지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너무 걱정되겠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곧장 인천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버지!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왜? 진짜네? 그 옆에는 제초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119, 거기 119죠? 서둘러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금방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진짜. 일단 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매일 찾아뵙기로 했죠. 걱정되니까. 다음 날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뭐야? 현관에서부터 바닥에 핏자국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피지? 그 흔적을 따라가던 저는 아버지! 뭐야? 아버지 발이 왜 그래요? 피투성이가 된 발을 붙잡고 아버지가 끙끙대고 있던 겁니다. 또.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예요? 병원을 가셨어야죠. 여기 바닥에 가시가 많아서. 네? 가시? 좀 뭐 집에 가시고 어디 있어? 피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허겁지겁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아니, 당신 너
아이 싫다고 했잖아. 갈 테면 당신 혼자 가. 왜 자꾸 귀찮게 굴어? 에이. 에이. 아버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니 누구 애미지. 이 밤에 자꾸 어디 좀 같이 가자한다. 에이. 아이, 싫어. 난 안 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약간 홀리셨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설마 치매인가? 아, 치매. 집에 돌아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바닥에 누운 것처럼 자리가 불편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겁니다. 왜 이러지? 눈을 뜬 순간 눈 앞에 벽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 몸 위로 흙 무더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를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것처럼요. 거기 누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친 순간 누군가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꿈이었습니다. 꿈이 좀 이상한 꿈이다. 왜 꿈에 아버지가 나왔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안해진 저는 바로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이 방 저 방 뒤지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매일 가던 텃밭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 텃밭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인적이 드문 아버지! 산 비탈에 있었습니다. 아, 멀구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그런데 무슨 소리야? 소리가 아니야, 사람 소리가. 저 멀리 허연 형체가 미친 듯이 땅을 파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그 순간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젠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병원에 모셔가기로 했죠.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엔 또 뭘 하시는 거지?
길쭉한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그리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관이라는 걸요. 아, 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버지. 아래에서 미친 듯이 손톱으로 나무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저 안에서 아버지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아버지! 관을 붙잡는 순간 아버지! 피칠갑한 얼굴이 눈앞에 확! 여자가 웃더니 곡괭이로 관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어! 그만해!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제가 여자에게 달려들자 아버지! 곡괭이를 더 힘껏 치켜들었고 안 돼!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너무 무섭다. 전 곧바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있어야 할 아버지가 두 손을 버둥대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간신히 정신을 차린 아버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아버지 좀 손톱은 다 까져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이나 벽, 그 어디에도 긁은 흔적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시죠?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열지 말아야 될 것을 영감 같아.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텃밭에 나가 곡괭이로 한참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괭이 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나무 판자 같았어요. 뭔 괴짝이 여기 묻혀 있어? 아버지는 나무 판자 한쪽에 곡괭이 끝을 끼우고 있는 힘껏 들어 올렸죠. 그런데 판자가 갑자기 뚝 부러지면서 그 아래로 썩은 내와 함께 까맣게 부패한 시체. 관이네. 땅 속에 묻혀있던 누군가의 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나도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생각이 잘 안 나.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진 이유.
아버지를 관에 넣고 곡괭이로 두드리던 여자의 정체를 그 관의 주인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었구나. 저와 아버지는 문제의 텃밭을 찾아가 관을 수습하고 제사상을 차려 절을 했습니다. 잘했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비록 가끔씩 미안하다 중얼거릴 때가 있지만요.